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왜 봐야 하는지, 왜 펼쳐봐야 하는지를 아주 제대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우리 선원들, 지도 왜 봐야 됩니까?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 정답.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를 지도를 살펴봐야 봐야 된다. 자, 우리 경환 씨는 왜 지도를 봐야 한다고 배웠죠? 지도에서는 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치 그리고 요즘 강조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는 봐야 돼. 뭐야? 갑자기 내가 왜 강의하고 있니? 네. 아무튼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지도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좀 선장이 된 기분으로 네. 이 항해하는 이야기, 또 실제로 어떻게 이 항해 지도가 활용됐는지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물 찾으러 갑시다. 네. 네, 맞습니다. 지도에 보물이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래를 보는 지도를 배웠다면 오늘은 조금 과거와 연관된 그런 지도인가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초점을 두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도를 평소에 보시나요? 내비게이션도 지도라면 내비게이션은 운전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내비게이션을 자주 보고 있죠. 지도 혹시 내비게이션 말고 보실 때 있으세요? 진짜. 사실 저는 학생 중에 네, 여러 나라에 관심 많은 친구가 있어서 나라 이름 말할 때마다 한번 찾아가 볼까 하면서 이렇게 야. 같이 검색해보는. 네. 아, 이런 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진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선장님이 수제자. 지도자가 지도를 잘 읽고 방향을 잘 제시하면 그 뒤 따라오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선장인데 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는데 열심히 막 지금 노젓고 그러는데 네. 제가 방향을 잘못 가르쳐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아닌 게 배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돌아가요. 네, 그렇죠.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또 그럼 엄청 저희는 힘 빠지는 놓쳐야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지도가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 리더, 지도자라면 지도를 잘 읽어야 된다. 야, 뭔가 라임이 있는데요. 네. 뭐 있죠? 네. 그래서 분명인가 지도자라면 지도력을 길러야지. 어. 그리고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지도력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 지도력은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한다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근데 지금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엄청 인기입니다. 한자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힘이 과거에 얼마나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처럼 뭐 앱 보고 내비게이션 하는 이 시대에도 역시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 말씀들 하세요. 아니, 이제 다 내비게이션에 치면 목적지 데려다 주고 인터넷에 치면 다 지명 나오는데 꼭 지리를 배워야 돼?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짜시는 교육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운해요. 제 찐팬들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지리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다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왜 지리를 배워야 돼? 아이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네. 지도를 장악한 사람과 회사가 세계를 지배해요.
단지 지도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회사 어디죠? 구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게 아닙니다. 많은 경쟁자가 있었어요. 익스플로러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야후라든지. 맞아요. 수준 높. 라이코스. 네, 좋아요. 라떼는 말이야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이 그렇게 압도적인 검색 엔진으로 확 뜬 데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구글 맵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5년이에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요. 그거와 관련된 책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글이요. 우리한테 공짜로 G메일 사용하게 해주는 거 아니고 검색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보 다 빼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기심, 네. 질문 이런 거 다 수집해요. 빅데이터로. 검색을 하니까. 네. 근데 그거 딱 분석해 보니까 네. 미국인의 4분의 1 질문이 어디, 주소 다 지도 관련. 공간 정보, 지도랑 관련이 있다는 걸 간파한 거예요. 야. 4분의 1이 공간 정보 빅데이터다. 그래서 작전을 짠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디지털 지도, 디지털 맵을 나눠주면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점할 수 있다. 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글 맵을 쓰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정보를 입력하면서 구글 맵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구글이 전 세계 지도를 장악한 거예요. 근데 못한 데 있어요. 중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포켓몬고 네. 이거 안 된 거 생각나세요? 초나 거기만 됐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구글 그 맵이 네. 우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권을 지킨 거예요. 좋게 말하면 주권을 지키고 나쁘게 말하면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구글 맵을 우리가 이제 구글에게 우리 정보를 주지를 않아서 그 구글 맵에 기초해서 포켓몬고 갖고 한 거거든요. 세국 정책을 했었네. 네. 우리 왜냐면 군사 기밀 정보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도에 우리 그런 일반 우리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지도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군사 시설, 민감 시설 안 나와요. 네. 주로 소비하는 곳만 나와요. 그래서 지도 앱에만 의존해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신용카드 쓸 일만 생겨요. 반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지털 맵을 사용할 때는 그것의 약점도 아셔야 되고 맵에 표현되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메꿀 수 있는 또는 비판적으로 이게 지도 정보가 맞아? 틀려?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까지 갖추셔야 여러분들이 지도 앱의 노예가 되지 않지 그거에 의존해서 지도를 안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 정보를 지도 앱에만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도 앱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맞아요. 될 수 맞아. 있어요. 지금이라도 네, 필터링을 좀 하면서 네. 네, 해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민감한데 네. 가짜 지도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보는 지도가 정확한 지도일 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검증이 빠진 상황에서 지도를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지도 앱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이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역사를 돌아가서 진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시대로 돌아갑니다. 오. 자, 그때는 공부 안 해도 됐어요. 야. 문자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좋다. 편해요.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근데 그때도 지도는 있었어. 그리고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도력의 달인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기 있을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존경받을지. 먹이 잘 찾고 그렇죠. 짐승 잘 피하고 그렇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리를 잘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기본이죠. 그래서 문자보다 지도가 먼저였을 것이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그때 원시대는 진짜 지도력이 중요했고 그게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가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안데르탈이 더 뇌도 크고 근육량도 많고 생존에 유리했대요. 그런데 기후 변화의 시기에 빙하기가 왔는데 네안데르탈은 자기 힘만 믿고 유럽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호모사피엔스는 키도 코리오리하고 힘도 없으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유럽을 탈출해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누가 살아남았어요? 호모. 이야. 호모사피엔스. 야, 지도력이 호모라. 있어서 살아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 잃은 사피엔스라는 뇌과학이라는 최신 뇌과학 이론서가 나왔는데 거기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인간은 길을 찾으면서 탐험과 모험을 하면서 똑똑해졌다는 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 역으로 21세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인간이 창의적이고 또 종합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탐험을 하라. 낯선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필수품이 뭐예요? 지도. 지도잖아요. 그리고 이 치매 환자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징조가 뭐냐?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해마라는 곳이 길을 찾으면서 활성화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진화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것이 최신 뇌과학의 결과입니다. 아까 원시대도 얘기를 했고 또 구글맵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중간에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록이 이제 상상력이 아니라 이제 역사 속 기록을 가지고 알아볼 건데요. 세계의 어떤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하는 데가 메소포타미아도 있지만 그리스죠. 특히 그리스. 창의적인 예술가, 학자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내가 식사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어쩜 그렇게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됐을까 했을 때 뭐 다양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화 연구하시는 분은 뭐 그리스 신화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저는 지리학자니까 네. 좀 지도의 관점에서 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리스 문명은 에게에서 꼽혔는데 이 에게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량 생산에 불리한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섬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를 말하면 다도해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의 지리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는 뼈는 많고 살은 없는 땅 같다. 그러니까 먹을 게 영양가가 없다. 좀 없는 땅. 실속이 없어.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펼치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생존을. 그러니까 지도는요. 뭔가 좀 답답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결핍에서 오히려 왔네요. 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도를 안 봤을 것 같아.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뭐지? 자, 포도야. 그러면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고 예쁜 병에 담아서 팔자. 우리 있는 거 올리브 나무밖에 없어. 그럼 올리브를 또 해서 병에 담아서 또 팔자.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무역. 그러면 그걸 싣고 어딘가로 갔겠죠. 네. 근데 어딘가로 갈 때 배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지도. 그쵸. 항상 여러분 배하고 지도는 세트로 보시면 돼요. 세트죠. 세트죠. 세트, 그죠? 세트. 지도가 없이 배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맞아. 근데 우리가 항상 빼먹는 게 그거예요.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항상 생략하는 게 뭐냐면 무역의 기초가 각 지역의 정보가 담긴 지도라는 거. 지도가 없으면 무역 강국이 될 수가 없는 게요. 계속 작황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한 최신 지도가 없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고 배가 빨라도 무역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지리 강국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강국은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역 강국의 조건은 뭐예요? 제품도 좋아야 되지만 지도력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무역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는 무역 강국이자 지도 강국이었던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리스 시대에 학자나 과학자 보면은요, 자기가 태어난 동네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없어요. 밀레투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왔는데요. 밀레투스는 무역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를 비롯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쫙 여행을 다 했어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투스. 제목은 히스토리아지만 그 내용을 보면 완벽한 지리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답사하고 조사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원조 지리학자 아닌가 싶어요. 업데이트된 정보가 담겨 있는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은 상상력을 확장했고 넓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계속 지도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과학도 발달하고 지리도 발달하고 당대 가장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스인의 지적 상상력이 담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봐도 굉장히 정확해요. 지중해 쪽은 상당히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하고도 큰 차이가 없어요. 와. 거의 2,500년 전 지도인데도. 2,500년 전. 그러면 당시에 무역을 할 때 이 지도를 많이 활용했겠죠? 자, 그리스 문명이 낳은 최고의 셀럽 누구죠? 알렉산더 제왕. 맞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 초대 대통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했던 근데 33살에 요절했어요. 그죠? 근데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요. 아시죠? 알죠? 네. 근데 19살에 왕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지고요. 계속 동쪽으로 진군해서 지금의 파키스탄,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 지역의 풍토와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지리지를 쓰고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가 다녀온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지적 상상력이 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지도가 발달했겠죠? 근데 저는 항상 야, 그 사람 이 사람 가르친 10대 내가 항상 10대가 네.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10대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신문 배달. 신문 배달보다 또 수준 높은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또 비밀이 있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청년기와 10대를 보냈을까? 별명이 나비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철새와 나비를 연구하고요. 영파가 아니라 육파였어요. 진짜 제대로 된 육파였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학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애제자였고 10대 시절에 그를 가르친 거예요. 어떤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 나뭇잎이나 동물의 표본을 만들어서 고향에 보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을 분석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학문이 꼽히고 단순 전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 답사 느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그리스인의 지적 상상력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 결과 나온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가 굉장히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시대로 와가지고는요, 또 지도력의 달인이 나와요. 미술학원에 가면 꼭 있어요. 아그리빠. 아그리파. 아그리파. 그래야죠. 아그리파. 아그리파. 예, 예. 근데 이 아그리빠가 육파 영파도 아니고 아그리파. 아, 창의적이에요. 네. 네, 마음에 들어요. 이 아그리빠가 그렇게 지도 잘 그렸고요. 또 지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어서 그 클레오파트라와의 이집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이집트를 무찌르고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여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일단 그 지도자는 지도를 잘 읽고 활용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그리빠는 전쟁도 잘했지만 로마를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계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목욕탕에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도교, 그러니까 수도 다리예요. 어. 그래서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그러니까 얼마나 잘 측량을 했으면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로마의 수도교가. 그래서 아, 물길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되게 창의적인 거죠. 근데 그 물길을 만들려면 당연히 고도라든지 지도를 잘 읽고 그렇네요. 그 설계를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탐험하고 모험하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어떤 당대 알렉산드르의 도서관장이었는데 그가 만든 세계 지도가 정말 너무너무 정확해요. 지금 봐도 정확해요. 지도가 점점 더 그럴듯해지네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도는요, 모든 지식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도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 수준이 그 나라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의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편안해지면은 시도를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먹고 놀기 위한 쾌락의 지도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탐험과 모험의 지도가 아니라 로마 시대 후반기로 오게 되면 맛집 지도, 어디 놀러 가는 유흥의 지도. 그래서 유흥 지도. 지도가요, 긴 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지도 속에서 맥락을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지금의 저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아요. 긴 띠 모양, 시작점과 목적지만 나오고 길만 나오고요. 거기에 중간중간 맛집하고 여관하고 이 놀 때가 쫙 이렇게 표시된 아, 지도. 여정을 그린 지도네요, 이거는. 그러면서 로마는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구군이 피고 그냥 지도 별로 안 보고 그냥 여기가 좋아 이러고 안주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점점 축소되고 정확한 지도 안 그리고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리고 지도를 버리기 시작하고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지도는? 업데이트. 업데이트. 지도 앱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 업데이트 안 하고 가다가는 공사하던 길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도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엉터리 지도면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근데 지도가 굉장히 정확하고 국제 정세를 잘 반영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지도야. 그런 지도를 봐. 그러면 어떡해요? 그 나라는 계속 흥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겠죠. 이제 항상 지는 애가 있으면 뜨는 애가 뜨는 있어요. 해도 있다. 자, 유럽이 망해가요. 맨날 먹방만 보고 이러다가 망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강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그리스보다 더 열악한 사막에서 시작돼요. 더 변방에서. 네, 어딜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알라 신을. 아랍? 맞습니다. 어디? 메카 메디나에서 시작해요. 오. 사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무역을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고 아까 제가 힌트 드렸죠? 무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를 계속 지도가 업데이트 해야 업데이트 되죠. 해야 네.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창시한 종교이니 저는 이슬람교야말로 진짜 지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오. 왜냐면요, 교리가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맞아요. 시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해야 돼요. 메카,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방향이. 이 이슬람권 문화가 있는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메카, 메디나 방향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화살표가 항상 있어요. 오. 그리고 항상 지도를 보고 무역로를 찾아야 됐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될 신자의 마지막 의무가 있어요. 5개 기둥 중에 성지순례. 아, 성지순례. 메카, 메디나 갔다 와야 돼.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계속 이슬람교가 지리적으로 확장을 해요. 지도를 보고. 정확한 지도가 계속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바떼 몸 이런 데 보면은 수마트라까지 가요. 지금의 인도네시아까지. 오. 그래서 지금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이슬람 신자를 많이 보유한 이유가 바닷길로, 배로 실크로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가 확장이 되고 전성기를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지도도 발달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지도력도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교리가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메카 메디나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온 이슬람교도랑 만나죠. 그러면서 또 정보를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게 이슬람권 사람들이 공유하는 지도는 저절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슬람 세계의 역동성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 증거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알 이드리스의 지도예요. 자, 이렇게 이슬람이 또는 몽골이 또는 조선이 잘 나갈 때 유럽은요, 잠자고 있었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티오 지도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지도 그렸던 사람 맞아? 이게 그런 생각 안 지도예요? 드세요? 이 지도예요? 네, 지도예요. 네. 동네 약도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죠? 근데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렸대요. 저 정도면 자동차 이게 핸들인데. 지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 그 이것만 본 거야, 이것만 계속 그냥. 야, 진짜 상상도다 이거는. 네. 이때가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던 시대죠. 암흑 시대. 정확하고 과학적인 최신 지도를 그리는 나라는 구분이 계속 흥하고. 뻗어나올 수밖에 네. 없고 그냥 저렇게 대충 그리고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렇게 되면 달력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업혁명이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원시대 다니다가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지도를 버리고 달력만 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강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복자에게 순응하는 문화로 바뀌죠. 그거를 통치자는 신석기 혁명이고 뭐 문명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서사로는 그게 아니다. 인간은 더 불행해지고 더 무능해졌다라고 보는 게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의 가장 도발적인 주장이잖아요. 반면 농업혁명 이후에도 지도를 딱 보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발견했던 사람은 통치자로 남은 거죠. 그래서 당대 지도는 땅 문서였고 지도를 소유한 사람은 부자이자 권력자라는 것은 그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원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자, 이 지도자의 필수품이 뭐죠? 지도. 맞습니다. 지도. 그런데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서 대항해 시대를 이끄는 혁명이 일어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혁명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변방. 변방. 불리한데. 정말 생존의 기로에 놓인데. 궁지에 몰렸어요. 그렇죠. 답답할 때 지도 보는 거예요. 포르투갈의 위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에서. 유럽에서도 완전 변방. 구석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을 찾을까 고민하던 한 왕자가, 셋째 왕자 헨리예요. 아프리카를 통해서 동방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지도 학교를 만들어요. 와. 항해 학교를 만들어요. 사그라스 항해 학교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어. 그런데 그게 남아있질 않아. 왜 그럴까요? 지도를 만드는 곳, 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지금의 국정원이에요. 여러분 국정원 지도에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에이, 기밀이니까. 공개되면 안 돼. 네. 그래서 숨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있었다는 기록은 있고 제가 또 뒤를 파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사그레스 항해학교 교장이 유대인인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도를 들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또 이 대항해 시대에 이 헨리 왕자를 도와서 애니크 왕자를 도와서 이 대항해 시대에 나섰던 인물들이 쫙 이렇게 있는 발견 기념탑이 포르투갈 리스본 근처에 가면 있거든요. 자, 그 기념탑에 새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장선 그 왕자가 맨 앞에 배를 딱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보세요. 지도가 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그레스 항해학교에서 많은 지도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 포르투갈 다음엔 어디로 넘어가죠? 주도권이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또 열어요. 이제는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죠. 포르투갈은 그때 너무 잘 나가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새로운 항로 개척에 관심이 없었어. 또 그냥 지도 있는 안 거 보겠네요. 잘하자. 또 맛집 그리고 있었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창의적인 유대인들이나 지도 그리는 사람들 박해해요. 그럼 지도 그리는 사람들,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하죠? 박해받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가야죠. 도망가요. 탐험가들이 스페인으로 이동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콜럼버스예요. 아,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을 다 통일한 바로 그해 1492년에 여왕을 찾아가서 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오. 그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바로 지도. 어. 그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순위가 바뀌는 시기예요. 어, 자, 새로운 역전되는. 항로를 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는요, 인생 역전의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면 새로운 지도를 그리시고 그 지도를 갖고 세계로 나아가시면 돼요. 로또보다는 지도. 예. 그리고 당대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쟁을 보여주는 지도가 있어요. 깐티노 지도라는 건데요. 이제 서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너무 싸우니까 똑같은 이 카톨릭 국가인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이 딱 선을 거졌어. 자,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포르투갈, 서쪽은 서쪽은 스페인. 스페인. 그래서 어.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지도에 표시한 게 바로 이 칸티노 지도거든요. 근데 참 포르투갈 억울하겠죠. 왜냐면 서쪽에 더 많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 스페인이 지금의 중남미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저 지도인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저 칸티노 지도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남아있질 않아요. 아, 그럼 어디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아오. 그리고 저 칸티노는요, 이태리 사람인데요. 지도를 훔친 사람 이름이 칸티노예요. 근데 훔친 사람 이름을 붙여도 됩니까? 이야.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 기밀이야.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도 내놨겠어요? 그러니까 이 칸티노를 스파이가 침입해서 몰래 지도를 훔쳐낸 거예요. 이야, 이거 거의 이탈리아는 무기 때문에. 잘했다. 네. 그래, 칸티노 이름 붙여줄게. 이렇게 된 거고. 칸티노 지도. 이 포르투갈의 전성기를 보여준 지도가 포르투갈에 남아있지 않은 게 리스본 대지진 때 이게 싹 사라져버렸어. 왜냐하면 소수만 독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가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의 어떤 연구에는 이 지도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겠네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도가 없는데 탐험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못했죠. 지도는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있었어. 그런데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독점하고 싶었던 통치자들이 그 지도를 공개 안 했을 뿐,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도는 부와 권력의 비밀이에요. 자, 다음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자, 튤립으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튤립. 네덜란드. 맞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도 또 이게 좋은 환경인가요? 날씨 안 좋아요. 바다보다 낮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보다 더 안 좋은 땅 아니에요? 열악하니까 또 맞아. 나가려고 절박한 했겠죠. 심정으로 살려고. 그리고 간절히 독립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을 위한 지도를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르니까 동인도 회사를 세워서 네. 전 세계로 나갔거든요. 근데 기업사 연구하시는 분은 동인도 회사 때문에 잘 살게 됐다 그래요. 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주식 제도로 인해서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탄탄했기 때문에 무역 강국이 됐다 그래요. 또는 과학자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너무 좋아서 무역 강국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여러분, 무역의 조건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 지도. 정확한 최신 정보가 담긴 좋은 지도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있어야 이렇게 무역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결정적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17세기 초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하던 무역 강국으로 깜짝 부상했거든요. 네. 그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쟁쟁한 그런 나라들을 물리치고 그 비밀은요.
페르메이르의 그림에 숨겨져 있어요. 그림? 페르메이르는 정말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그 인물과 또 그 인테리어를 잘 묘사한 그런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페르메이르의 여러분들 유명한 그림은 이런 거죠? 진주 귀걸이 소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긴 머리 소녀. 저도 했어요. 진주 귀걸이네. 거의 맞춤형 맞춤형이네. 출연자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근데 뒷 배경의 소품을 보세요. 지도가 있네요. 지도네요. 여러분 한번 가서 페르메이르 그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와. 많은 그림에 오. 지도와 또 좀 또 지도 부티나는 있네. 집안에는 뭘 썼을까요? 지구본이 등장합니다. 지구본. 야. 집집마다 지도와 지구본 놓고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물 지도를 공유하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가 황금 시대를 열게 된 저는 아주 중요한 기초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 이 계속 꽃길만 걷지 않는 게 갑자기 이유 모를 화재가 나요. 그래서 야속해. 그 지도 만들던 네. 그런 모든 정보가 있던 지역, 그 공간, 그 동판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요. 아이고. 지도 명가에 몰라. 근데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서서히 네덜란드의 국군도 쇠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는 애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뜨는 뜨는 애가 애가 있죠. 있다. 자, 특히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도 만드는 사람들이 네덜란드를 넘어서 바다 건너 영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대영 제국의 전성시대 기초가 딱 껴집니다. 항상 그 나라의 전성기를 열 때는요, 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요. 엘리자베스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일세. 그 전까지 영국은 그냥 허접한 변방의 섬나라였어요. 여기도 변방이에요. 변방. 그죠? 유럽은 영국을 미개인 취급했어요. 그럴 게 음식도 맛이 없죠. 영국 맛있는 거 문신하고 별로 없다고. 다니고. 맞아. 네. 피쉬앤칩스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칩스도 없었어요. 그렇네. 신대륙 발견 전이라 감자도 없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피쉬만 먹었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래서 이 영국 여왕이 가만히 세계사를 들여다본 것 같아요. 야, 이게 세계사의 강국이 되려면 지도를 잘 활용해야 되나 보다. 딱 지도를 그려. 영국의 지도를. 야, 우린 하나야. 지도로 마음을 합해. 자, 그 다음에 그 국력을 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무찔러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스페인이 당시에 굉장히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행정의 달인이야. 바다를 나가본 적이 없어. 매뉴얼만 잘 짜. 페르마 공작. 이 총사령관이었어요. 반면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현장에 강한 육파를 파견해요. 야. 해적이야. 출신도 안 좋아. 해적. 그래도 드레이크라는 해적을 영입. 야, 나 너 출신 성분 안 봐. 근데 바다 잘 알잖아. 현장 잘 알잖아. 지도 많이 봤잖아. 당신이 주도해.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그 영국 여왕의 60세 기념 초상화에 보면 지는 해 스페인, 뜨는 해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여왕이 딱 옆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지도. 지도. 뿐만 아니라 동그란 지구본. 지구본. 여왕은요, 자기에게 충성하고 뭔가 업적을 낸 그런 부하들에게 선물한 게 지구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영국은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으로 인해서 그녀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여기서의 지도력은 뭐죠? 리더십이기도 하고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기도 해요. 이 영국 여왕의 지도력 덕분에 대영 제국의 기초가 닦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왕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가니 귀족들도 따라하기 시작해요. 그랜드 투어. 야, 옥스퍼드, 캠브리지 너무 재미없어. 고루해. 나는 직접 그리스로, 로마로, 프랑스로 가서 배울래. 현장 체험 학습할래. 열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현장 체험 학습의 필수품이 뭐예요? 지도. 지도. 유럽의 지도. 그리고 나 갔다 왔어. 인증샷이 뭐예요?
지도도 읽고 포즈 취해서 초상화 만드는 거예요. 당대 보면 이 그랜드 투어 열풍이 불면서 너도 나도 지도 들고 폼 잡는 게 유행합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저 그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많은 학문들이 꼽혀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아버지도 그랜드 투어 애들 끌고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부에 관련된 국부론을 쓰게 됐고요. 또 다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국의 어떤 새로운 학문은 이 그랜드 투어로 인해서 꼽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튼, 하로, 킹스 같은 명문 사립학교 영국의 리더가 된 애들은 앉아가지고 다 지리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영국은 이런 야외 체험 활동이나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스카우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만든 그런 교과서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도가 등장하고 지구본이 옆에 딱 등장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 세계 지도를 그리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있었어요? 세계 지도사의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지도. 조선 시대인가요? 조선 초기. 조선 초기. 초기요? 세종의 아버지 태종. 태종 때. 태종.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들어봤어요.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세계 지도고요.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나와 있어요. 바스코 다가마보다 훨씬 앞서서 그렸어요. 아프리카까지요? 놀라운 지도예요.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있죠. 고려시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리학 강국이었고 당대 가장 정확한 최신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지도 강국이었다는 증거죠.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를 좀 파보면 사실 우리가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무역 강국이었잖아요. 그쵸? 막 당나라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최치원은 10대 때 막 당나라 혼자 가가지고 과거급제하고 유학 간 거잖아요. 10대 유학, 조기 유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도를 보면서 많이 해외로 나갔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해초가 저 파키스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해초 장보고, 네. 그죠? 또 장보고. 화랑은 어떻습니까? 신라의 화랑들은 산천을 유람했잖아요. 체험 활동 한 거예요. 야외 체험 활동, 스카우트 활동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도를 펼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지리 강국이었는데 조선시대 살짝 너무 유학을 강조하고 법전을 강조하고 성략을 강조하다 보니 잠깐 지리적 본능과 우리의 어떤 우수함을 잃어버린 시기 아니었나. 19세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통치자들이 보던 지도는 중세 티오 지도보다 못해요. 그러네요. 천하도, 산해경에 나오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그린 이 지도에 빠져서 지도 안 보고 공자와 맹자와 예법 논쟁하고 이게 당대 우리나라 지식인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반면 네덜란드와 영국과 교류하면서 뭘 배우냐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심지어 지도를 그리는 법까지 전수를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일본의 문명이 퀀텀 점프를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문명이었는데 변방이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영국 사람한테 지도 보는 법도 배우고 또 지도를 그리면서 일본의 국운이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9세기 세계 지도를 보고 막 동아시아를 어떻게 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국운이 계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도력이 밑바탕이 됐던 거죠. 저렇게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팽창하던 시기죠. 자, 요약하면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을 가른 것은 지도. 중국과 조선은 처음에는 지도 강국이었다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일본은 변방의 후진국이었다가 유럽과 교류하고 지도 강국이 되면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
가장 경쟁을 벌이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죠. 이 두 나라가 부상한 배경에도 여러분 지도력이 있다면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맞습니다. 21세기 현재 지도회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어떻게 이 두 나라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는지 지도력의 관점에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될 놈들의 나라였다. 미국은 원래부터 운이 좋았어. 뭐 땅이 너무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음.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도 계속 좋으면 뭐죠? 실력. 실력이에요. 미국이 계속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사실은 결정적인 시기, 위기 상황마다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해서 공간적 의사결정 잘해서 현재 미국이 된 거거든요. 그 증거는 러시모어 산의 4명의 위인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위인은요. 조지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은요.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국 유학을 못 갔어요. 당시에 미국에서 성장하고 잘 나가려면 영국 유학이 필수였어요. 유학 못 갔어요. 그런데 토지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리면서 자기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10대 때 토지 측량사로 일한 경험. 제가 항상 얘기하죠. 10대가 중요해요. 10대 때 토지 측량을 배우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전쟁의 달인이었어요. 모든 전쟁에 이겼고요. 영국을 무찌른 요크타운 전투를 보면 옆에 참모가 지도 보고 앉아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초상화를 보시면 미국의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자, 이분 옆에 책상에는 지도가 있고요. 또 어린아이 옆에는 지구본이 있습니다. 자, 다음 3대 토머스 제퍼슨도 러시모어 산에 있을 정도로 위인이거든요. 자, 그는 원래 지도 만드는 사람 집안 아들이었어요. 미국은 지도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개척하면서 잘 나간 나라죠. 그래서 서부 개척자의 허름한 오두막집에도 지도가 붙여져 있었다 해요. 그래서 이 3대 토마스 제퍼슨 지도력의 달인이었고요. 자, 다음은요. 링컨과 수워드 환상의 콤비예요. 자, 링컨도 토지 측량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오. 수워드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지리학자를 미션을 줘서 알래스카를 탐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알래스카에 지하 자원도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러시아에 대항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의회의 반대와 일반 국민들의 놀림, 수워드의 바보 상자, 아이스박스라는 별명이 바로 알래스카의 별명이었어요. 아이스박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구매하죠. 샀죠. 그 현장을 담은 초상화에 보면 지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지구본. 아주 커다란 지구본이 있어요. 이야. 이건 뭐의 상징이죠? 가장 정확한 최신 과학적 증거에 입각해서 내가 알래스카를 구매했다라는 자기 표현이에요. 루즈벨트는 미국의 태평양 시대를 열었어요. 해군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같이 찍었던 소품이 있어요. 바로 지구본. 야. 이야. 크네요. 이 러시모어 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요, 지도와 지구본을 가까이 했던 지도력의 달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원한 강자도 없잖아요. 없죠. 자,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어디죠? 중국.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강국의 기초에는 제가 항상 지도가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증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자, 이 중국의 포스터인데요. 마오쩌둥이 게릴라전을 펴면서 중국의 외곽부터 변방부터 시작해서 이 중원을 장악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포스터인데요. 지금 마오쩌둥과 그 옆에 신복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지도. 보고 있어요. 정말 중국의 거의 모든 지식인의 방에 제가 가봤는데 그 연구실에 항상 지도가 붙여져 있어요. 세계 지도, 중국 지도,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축적 지도.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에 매 학년 지리를 배우고
또 선택 과목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GIS나 해양지리, 우주지리까지 배우는 정말 지리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나라.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무섭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1대1로 정책 들어보셨어요? 네. One Belt, One Road 정책. 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발을, 비전을 지도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뭘 내세우냐면 정화의 원정을 우리가 이어받자. 그 정신을 탐험과 모험의 정신, 줄을 펼치고 해로 나갔던 시대를 우리가 되새겨보자라는 게 이 1대1로 정책 지도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심지어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조차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의 힘, 지도자가 어떤 지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지도력 수준이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고 또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러면 오늘 강의를 딱 한마디로 선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과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신년에 이제 달력을 보잖아요. 근데 신년에 달력을 보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지도를 펼치는 사람이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것이다. 자신의 계획과 또 꿈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하게 되면 그거는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만의 보물 지도를 좀 만들고 그리고 또 펼치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모두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지도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후에 저도 이제 자녀가 생기면 지도도 좀 더 이게 탐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진짜 강의를 들으면서 지도력이 곧 국력이다. 지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좀 지도를 보면서 세계의 정세와 또 흐름을 읽고 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까지 얻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이름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수업으로 꾸려봤는데 다음 항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찾아라 보물지도! 보물지도!